2020년 10월 2일 미국 텍사스주 캐롤턴. 이른 아침 직장에 도착한 24살 여성 엘리사 버킷에게 누군가의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복면을 쓴 인물이 빠르게 엘리사에게 접근했고 곧이어 큰 발포 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충격으로 큰 상처를 입은 엘리사는 가까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안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공격자는 그녀를 뒤쫓아가 또다시 위협을 가한 뒤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도구를 2가지나 준비한 치밀한 범인은 이번엔 사냥용 칼을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사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직장 안에서 이 상황을 발을 동동 구르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 앞에서 쓰러졌고 곧이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일은 동료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엘리사가 그동안 느꼈던 위협감과 그녀가 남긴 말들이 뒤늦게 조명되며 그녀가 얼마나 큰 불안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에 따르면 엘리사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자주 털어놨고 이전에도 차량에 수상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해왔습니다. 누군가 엘리사의 자동차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며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번에는 차였지만 다음엔 나일 수 있다며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사건 이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녀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엘리사의 어머니는 딸과 양육권 분쟁 중이던 전 남자친구 앤드류 비어드를 강하게 의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앤드류 비어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그는 엘리사의 딸 윌로우의 아버지이자 과거 연인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헤어진 뒤 엘리사의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딸 윌로우가 태어난 후에 두 사람은 공동 양육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앤드류는 윌로우를 가슴에 안고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는 사진을 자주 SNS에 올릴 만큼 자상한 아버지로도 알려졌지만 2020년 초 윌로우가 돌무렵이 되자 주양육권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추진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 그에게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29세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홀리 엘킨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며 앤드류가 범행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앤드류가 운전하던 흰색 트럭을 정차시켰습니다. 트럭에는 그의 약혼녀 홀리 엘킨스와 앤드류와 엘리사의 딸 윌로우가 동승해 있었고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게 됩니다. 홀리는 앤드류가 사건 당일 아침 시간 내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고 현장 CCTV에 찍힌 범인의 차량 역시 앤드류가 평소에 타던 차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의 저녁에 이루어진 앤드류의 집 압수수색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프랭크 메로우라는 남자의 이름과 엘리사가 타고 다니는 차종과 차량 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였는데요. 이는 한 신고 전화의 예행 연습을 위한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몇 주 전 엘리사의 차량의 위치와 차종 차량 번호를 대며 그 차 주인이 좋지 않은 약을 거래하는 것 같다고 그녀의 차량을 수색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프랭크 메로우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프랭크 메로우의 이름과 엘리사의 차량 위치, 차량 번호 등이 적힌 메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증거가 심어진 듯한 느낌을 받아 엘리사를 바로 체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는 양육권 소송 중 이런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되어 소송에서 패할 것을 걱정했고 이번엔 차에 무슨 짓을 했지만 다음엔 자신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매우 짙은 색의 파운데이션이 발견되었던 것도 범인이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진술했던 몇몇 목격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전형적인 백인의 피부색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을 향한 의심을 피하려 애를 쓴 정황이었죠.
또 GPS 추적기의 충전기가 앤드류의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과 같은 제품의 본체는 엘리사의 차량에 있던 것과 동일한 모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앤드류는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해 범행에 이용했고 이 차량은 범행 직후 인근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주변 CCTV에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앤드류의 모습이 포착되어 앤드류가 그 차를 운전하는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차량과 앤드류와의 연결고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앤드류의 단독 범행으로 여겨졌지만 이후에 경찰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서 홀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그녀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엘리사를 좋지 않은 약의 밀매자로 몰기 위한 허위 신고가 앤드류 또는 그의 주변 인물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해당 계획에 홀리가 관여했을 정황 또한 함께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2달 전 홀리는 엘리사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하며 양육권 분쟁에서 앤드류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리가 스스로 낸 상처로 밝혀져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앤드류는 모든 증거들이 자신에게 불리했음에도 초반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앤드류는 물론 홀리도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수사 과정 중 엘리사의 차에서 발견되었던 GPS 추적기와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한 죄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며 드디어 엘리사를 해친 것이 자신이었다는 혐의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어진 수사 중 앤드류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통해 홀리가 사건 이전부터 엘리사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홀리는 앤드류에게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협박과 앤드류가 끝까지 자신의 편이라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회유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홀리는 앤드류가 윌로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주말 일정조차 잡지 않을 정도로 양육권 문제에 과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무렵부터 엘리사에 대한 질투와 불안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법심리 전문가들은 홀리의 표현들에 대해 조건부 애착과 심리적 조종의 전형이라 지적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관계를 파기하겠다는 식의 압박이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앤드류가 현실 판단을 흐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아이를 위한 싸움이 아닌 홀리의 통제 욕구와 집착에서 비롯된 범죄로 결론지었습니다. 홀리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보다는 엘리사를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목적이 강했으며 이는 사랑이 아닌 폭력의 정당화를 위한 명분이었다고 분석됐습니다. 2023년 5월 앤드류는 총 4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마이애미에서 홀리 엘킨스가 체포됩니다. 홀리는 스토킹을 공모한 죄, 앤드류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여 결국 엘리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것은 앤드류였지만 법원은 범행의 계획자이자 조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홀리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홀리가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핑계 삼아 폭력을 정당화했고 그 본질은 엘리사를 향한 증오였다고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앤드류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홀리는 끝까지 냉담하고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네요. 사건 이후 엘리사의 딸 윌로우는 외할머니와 외삼촌, 이모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고 있다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윌로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심리 상담과 법적 후견 제도까지 마련했고 매주 번갈아 가며 돌봄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새겨진 상실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가족들은 윌로우가 나중에 사실을 마주하더라도 부모의 비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GPS 추적과 위장으로 이어진 치밀한 복수극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해외 사건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